오늘 마지막 5번째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월드뮤직입니다. 사실 이 월드뮤직이라는 말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말은 아닙니다. 아주 길게 잡아줘야 1980년대 초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 굉장히 재수없는 말 같지 않아요? 굉장히 재수없는 말이 사실 이 말은. 월드뮤직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정말 미국, 영국, 미영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자기들 것이 아닌 것들. 그런데 그전까지는 개무시했는데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게 된 음악들. 우리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구나를 통한 자각의 결과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끈은 이미 다 팔아먹었으니 뭐 또 새로 팔아먹을 게 없을까의 산물입니다. 근데 월드뮤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전에도 이미 월드뮤직은 시장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방금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굉장히 낯익은 듣기는 많이 들었으나 실체는 거의 처음 본 그게 뭐죠? 방금 시작하면서 오프닝으로 들으셨던 거? The Girl from Ipanema,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이런 음악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사노바라 그러죠. 이 보사노바라는 것은 바로 그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라는 제목을 알 수 있듯이 이 질베르투 남매와 그리고 갑자기 배경이 칙 등장하면서 색소폰을 막 불죠. 이 스탄 게츠입니다. 브라질의 삼바 음악이 이제 미국의 재즈와 결합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사노바다이가. 방금 여러분이 봤던 그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는 1964년에 스탄 게츠 / 질베르트에 의한 앨범으로 발매되어서 무려 밀리언셀러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음반이 나올 때가 1964년 바로 비틀즈가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쓸던 해. 그야말로 재즈는 뭐하는 음악이야 라고 아유 정말 저 구석탱이로 밀려나가지고 다시 그 가난 속으로 빠져들었을 때 놀랍게도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면서 재즈가 아직 안 죽었어 라고 그 선언한, 그리고 그 뒤로도 지금 이 순간까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재즈 베스트셀러 앨범이 된 앨범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음악입니다. 왜냐? 이 얘기는 뭐냐면 재즈 그 자체의 힘만으로 더 이상 대중적인 호소력을 상실한 시점이다라는 뜻이에요. 시장의 주도권을 바로 이제 로큰롤에게 다 빼앗기고 난 뒤에 재즈는 아예 뭐 존 콜트레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심오한 음악 아니면 프리 재즈 같은 굉장히 난해하고 전위적인 음악, 정말 덕후들만을 위한 음악. 근데 그 사실 이 재즈가 60년대 이후에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일본의 생또라이들, 그 하루키 세대들, 좀 들어줘야 돼. 이거 들어야 내가 언니들 앞에서 존나 가오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그 일본의 전공투 세대들, 그리고 유럽의 백인 대학 지식인들, 68세대들. 이 세대들이 재즈를 안 사줬으면요, 재즈는 내가 볼 때 그 순간 멸종했습니다. 근데 정작 미국 본바닥 안에서는 재즈는 사실은 그때는 뭐 사실 흔적도 없이 거의 밀려나고 있을 때 이 재즈는 외부로부터 본능적으로 수혈을 받아요. 그게 바로 보사노바의 시작이다. 이런 수많은 이제 그 자체 내에 있는 거는 미시시피 거는 다 팔아먹었고 미시시피 바깥에서 새로운 수혈을 받으면서 재즈는 이제 이른바 크로스오버, 문화적인 크로스오버, 월드뮤직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도 재즈는 본능적으로 외부에서, 가난한 외부에서 이 수혈을 받음으로써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70년대 팬 메스니 같은 그런 이제 슈퍼스타의 계보들로 이제 이어지게 만드는데, 이 모든 자영분들은 미국 바깥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왜 재즈는 그것이 가능했냐? 재즈라는 그 음악 자체가 아무런 틀이 없는, 규칙이 없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클래식은 왜 안 되고 그냥 스스로 고립을 취하여 시들어가고 그 목마의 숙녀의 가사처럼 그냥 붕괴했냐. 걔들은 내가 클래식인 이유는 나의 규칙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벗어나면 이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데, 근데 재즈는 뭐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죽기는 매한가지다. 그리고 뭐 아무거나 할 수 있었어. 왜? 뭐 날 속에 룰이 없으니까. 근데 클래식은 그런 유연함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은 고사합니다. 앤드 아사했습니다. 물론 클래식의 세계에 있어서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들은 자체 내에 자기 반성을 합니다. 왜?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나? 왜 우리 거 이제 안 듣지? 우리는 계속 언제까지 베토벤, 모차르트 울고 먹으면서 살아야 되지? 연주자들이 울고면서 살아먹을 수 있지. 그런데 작곡가들은 울고 먹을 게 없잖아요. 지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리비에 메시앙 같은 작곡가들을 포함해서 사실 많은 현대 음악가들이 아시아나 특히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또 자기들의 식민지, 가장 자기들에게 밀접한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 이쪽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많은 시도들은 그 클래식 그 자체의 교조주의의 늪에 갇혀서 동시대와 호흡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의 파티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또 다른 관점을 좀 달리해서 하긴 월드뮤직은 그래서 진짜 존나 재수 없는 것이냐. 아니 더 나아가서 그러면 도대체 월드뮤직이란 게 뭐냐? 이걸 어떻게 규정할래? 라고 하면 사실 이제 30년밖에 안 된 이 용어의 제목을 용어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단어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가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은 이런 거예요. 월드뮤직 하면 이른바 서구가 아닌 지역의 현대화된 민속 음악이다라는 진짜 씨발 완전 말도 안 되는 규정을 하는 게 요즘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발짝만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프랑스 대중음악인 샹송이나 깐조네, 파두, 뭐 램페티카 이런 유럽 안에서도 삐자들, 유럽 안에서도 이제 점점 프랑스도 이제 이류 국가로 밀려나고 있다. 프랑스가 무슨 문화 대국이야 이제. 대한민국의 불문과 다 없어지고 있는데. 불문과 나오신 분들 죄송해요. 진짜 다 없어지고 있잖아. 왜? 돈이 안 되니까. 은근슬쩍간에 서구라는 개념 규정도 깨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 영연방 국가를 제외하면 전부 이제는 다 타자야. 이런 음악들도 다 월드뮤직으로 칩니다. 근데 이 새끼들 진짜 웃기는 게 처음부터 80년대 초반부터 아일랜드 음악은 월드뮤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확실한 삐짜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는 프랑스, 이탈리아 것도 스페인 것도 대충 월드뮤직이야. 왜? 뭐 우리나 뭐 누구나 뭐 자기들이 생각해도 별로 다를 것 같지가 않거든. 왜냐면 70년대마다 여러분 샹송이나 깐소네 같은 거는 세계 월드와이드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인기는 가수, 지금 인기는 가수 누군지 아는 사람 없어요. 나도 몰라. 왜? 우리랑 똑같으니까. 관심이 없어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래. 그럼 그걸 누구보다도 지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나도 슬그머니 월드뮤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그러면 영국 안에 있는 스코틀랜드 산악지대 민속음악 혹은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음악은 뭐야? 월드뮤직이야. 왜? 자기들은 미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영국이 대영 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럽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야. 유럽도 아니고 미국, 영국도 아니라고요. 이런 지역의 규정도 사실상 굉장히 의미 없다. 다음에 현대화된 민속음악.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우리는 그냥 대충 민속음악을 이제는 월드뮤직이라고
생각해. 꼭 그것이 예를 들어서 16세기 인도네시아 음악이 꼭 뭐 일렉트릭 기타나 키보드나 뭐 바이올린 이런 걸로 연주한 민속 음악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는 이제 그들의 오리지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현대화 과정을 안 거쳐도 월드뮤직이라고 이제 큰 범주 안에 이미 사실 현실적으로 이미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수 없는 클래식과 재수 없는 영어로 된 판만 제하면 전부 다 월드뮤직이네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통용되는데 이걸 또 받아들이려 보니까 기분이 좀 나빠. 왜? 가령 인도네시아에 이제 지금 월드뮤직 중에서 가장 가오 있는 몇 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가물란이나 공 같은 음악들은 역사가 최소 500년에서 700년 넘은 굉장히 유서 깊은 베토벤 바하보다도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진 고유한 고전입니다. 인류의 고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고전이 아니라. 그럼 우리 음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제천이나 만파정식 지곡 같은 고전들은 이것도 쟤들 눈으로 보면 생소한 거니까 월드뮤직이야? 그럼 우리한테도 생소하지 솔직히.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역사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 모든 것을 서구의 관점에서 이른바 타자적 위치에 있는 것만 그 관점만 채택하면 이 월드뮤직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각자 그것의 주체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이 월드뮤직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 내리지 말고 그냥 혼란스러운 개념이다라는 걸 첫 번째 전제합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드뮤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제가 볼 때 긍정적인 개념도 존재한다. 저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냐, 이른바 그 제국주의 식민지라는 관계로 이 지구가 재편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입니다. 사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사실 우리 아닌 우리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리비아의 민중이나 베트남의 민중이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저 서구 식민주의 제국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독립을 쟁취할 생각밖에 없는데 저 라틴 아메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극동 동북아시아에서 뭐 일어난지 그게 뭐 중요해. 그리고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전 세계의 수십 개의 국가가 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했고 가령 이제 곧 여러분이 이제 그 반 말리 때문에 알게 되는 아프리카의 마지막 식민지인 로디시아, 그러니까 지금은 짐바브웨라는 독립국가가 됐죠. 그런 나라는 1980년에 됐어요. 독립했어요. 그리고 레게의 고향인 자마이카는 1960년이 지났어야 영국으로부터 제일 마지막으로 독립을 쟁취한 나라가 자마이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20세기가 종료해오는 이 시점까지도 여전히 제국주의 식민지의 관계는 여전히 존재했고, 그리고 80년대에 와서 이제 대충 다 한 200개국 넘게 다 207개 정도 되는 나라로 이렇게 독립하고 다 독립까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때부터 신자유주의가 확 휩쓸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을지 모르나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19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완전히 서구의 독점 자본에 의해 가지고 거덜이 났습니다. 대륙 자체가. 이런 복잡한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서구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타자의 위치에 서 있었던 자들이 더 이상 타자적 관점이 아닌 주체적 관점으로 같은 타자의 운명이었던 문화들에 대한 사실상의 수평적인 연대 혹은 연대는 좀 너무 나갔고 수평적인 관심, 수평적인 교류, 수평적인 연대, 더 나아가서 이들 간의 창조적인 결합으로 가게 되는 어쨌거나 하나의 다리를, 계기를, 문화사적인 계기를 만드는데 이 월드뮤직이라는 개념이 비록 불충분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재수 없긴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월드뮤직은 또 한 면에서 우리가 꼭 서구의 독점 음악 자본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우리 주머니를 착취하기 위한 개수작이라만으로 그 정리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월드뮤직이라는 그런 개념 아래서 사실상 이른바 탈식민주의적인 어떤 그 가능성을 음악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다양한 주변들이 그냥 일국주의적인 그냥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중심이지만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일국주의적인 어떤 이 제한된 주체성을 벗어나서 우리도 세계 글로벌의 관점에서도 우리도 또 하나의 주체임을 자각하게 만들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월드뮤직은 좀 백인들에 의해서 주도된 개념이어서 재수는 없지만 그러나 똑같은 물이어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공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월드뮤직 아마 음악광이나 혹은 이렇게 이런 월드뮤직에 관심 있는 분이면 꼭 아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바로 워머드라는 말이죠. 이 워머드는 이제 쉽게 말한 지금 세계 최고의 월드뮤직 축제입니다. 1982년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상 월드뮤직이라는 개념이 이제 세계의 음악 지형도에 또 하나의 세력 혹은 미래의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워머드의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뭐 월드 오브 뮤직, 아트, 댄스. 너무 허무하죠? 제가 도대체 뭔 약자일까 궁금했는데 진짜 허무해. 이걸 시작한 놈은 영국인들이었어요. 역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한번 경영해 본 놈들 중에서 야, 우리가 전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 중심 인물이 바로 70년대 영국에서 레드 제플린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인기 있었고 특히 그 많은 그 굉장히 수준 높은 팬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제네시스라는 그룹의 보컬리스트였던 피터 가브리엘에 의해서 과 그의 이제 친구들에 의해서 이것이 했는데 이걸 딱 열자마자 첫 해 워머드가 개박살납니다. 그래가지고 피터 가브리엘이 파산해요. 거의. 그리고 막 이제 완전 잠수 타고 이제 막 전화도 안 받고 뭐 핸드폰 다 끊었고 뭐 이래 될 판으로 몰릴 정도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 단계에서는 그런 사실은 영국의 음악 수용자들은 세계 팝계를 이제 끌고 온 미국과 영국의 음악 수용자들의 음악 문화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 빌보드 차트로 상징되는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리고 언제나 메인스트림 중심이에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잡지인 롤링스톤하고 그 영국을 대표하는 잡지였던 멜로디 메이커 두 편집장이 모여서 70년대 말에 대담을 한 적인데 이 대담이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서로를 씹는 거야. 멜로디 메이커 편집장이 롤링스톤 편집장한테 뭐라 하셨냐면 야, 뭐 너 나라는 왜 미국은 트럭 운전사가 다 결정하잖아. 여기는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풍자도 있고 실제로 미국의 차트를 결정하는 거는 미국은 워낙 땅이 크고 거리가 도로가 넓다 보니까 차량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차에서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이야. 그러니까 장거리 트럭 운전사는 잠을 쫓기 위해서 늘 FM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카세트를 이제 꽂아서 지가 좋아하는 듣는데 결국 이 미국 트럭 운전사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늘 차트 1위를 한다. 적당히 비트 있고 좀 멜로디 라인도 한 번 더 쏙쏙 들어오고 왜 비트가 있어야 되는 건 잠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이제 이른바 팝 락들 이런 것들이 그냥
너 씨발 재작년도 그게 일이고 올해도 일이고 씨발 내년에도 일이고 뭐 그런 날 아니냐 너희들은. 그러면 이제 그 롤링스톤 편집장은 이제 멜로디메어 편집장에게 야 너는 그 저기 런던 트라팔가 광장 뒤에 그 저기 코에 구멍 뚫고 머리에 물 들어 다니는 내일이 지금 뭔지도 모르는 이런 애들이 차트를 결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영국은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요. 왜냐? 일단 런던 대도시 중심적인 문화고 대도시는 일단 인구 밀집적이고 당연히 어린 아이들, 젊은 애들이 이 문화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것이 런던의 문화였기 때문에 70년대까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찌 보면 미국에 비한다면 영국의 음악 문화가 훨씬 더 배신도 잘하고 실증도 빨리 내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탄력적이고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레게가 세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레게는 반말리가 1981년 죽을 때까지 미국에서는 별로 미국의 흑인들도 별로 좀 이상해. 발음도 이상하고 영어는 영어인데 너무 사투리야. 근데 영국에서는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차트 바바바박 올라가고 이미 64년도에 레게의 전신인 그 스카 음악이 600만 장이 팔리는 그런 대히트를 한 적도 있어요. 영국 애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쉬운 국가였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그들의 용어로 제3세계 음악 우리가 진짜 신경 쓰고 육성해주고 망명의원만 받아줘야 되는 나라는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는 그런 점에서 자기들이 어쨌거나 세계의 중심이라는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자기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 프랑스에는 세계의 음악이라는 자기들 말로 세계의 음악이라는 레이블이 이미 60년대부터 있었어요. 이 레이블은 뭐냐면 굉장히 진보적인 좌파적인 레이블인데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뭐 아프리카, 뭐 남미, 뭐 아시아 뭐 이런 쪽에서 이른바 지금 우리가 월드뮤직이라 부르는 그중에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음악들을 막 내줬어요. 아무도 관심은 없었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팔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대중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의 힘으로 간 것은 영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서 이 워머드가 시작했는데 참 박살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무 오버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더 해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너는 스타잖아. 그럼 네가 빨리 솔로 앨범 내가지고 돈 벌어 막 이랬는데 실제로 얘가 피터 가브리엘의 1집은 좀 별로 안 되고 2집, 3집, 특히 4집이 대박이 나면서 이제 훨씬 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 피터 가벨은 참 대단한 진보성, 그런 점에서 대단한 음악적 진보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제3세계적 관심을, 정치적 관심을 담은 뭐 소울 같은 노래들로 뭐 또 어마어마하게 히트시키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아예 리얼월드 레이블이라는 음반사를 내요. 제1세기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음악들을 쫙 세계에서 레이블을 프로듀스 해주고 음반을 내게 해주고 자기 판도 여기서 내고 이런 이제 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